뭐 육사 나오면은 다 장군이 돼야 돼. 사실 육사 들어갈 때는 저부터도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갔었죠. 그게 이제 뭐 꿈이 있어야 되니까. 예. 저희 동기생들 같은 기준으로 하면은 육사 출신이라 하더라도 중령 중에서 대령 다른 사람이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40%가 무능력한 사람들이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령이 100명이 있다 그러면은 다 별 한 개 다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1년에 뭐 장군이 육해공군 해병대 다 합쳐갖고 저희 때 85명이 됐어요. 그럼 육군이 한 50명, 뭐 40몇 명 된다고 보면은 육사 출신만 될 수가 없죠. 제 동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늦게까지 된 사람 하면은 한 45명에서 50명 정도가 장군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육사 나오면은 다 장군이 돼야 돼. 사실 육사 들어갈 때는 저부터도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갔었죠. 그게 이제 뭐 꿈이 있어야 되니까. 예. 근데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 뭐 육군사관학교는 처음 만들 때부터 군의 고위 직위까지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4년 동안 국민의 세금을 투입을 해서 양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한 계획까지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결론은 다 가지는 못해요. 갈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조직사는 피라미드 사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고성균의 장군멍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예비역 육군소장 고성균입니다. 육사는 전부 장기를 해야 될 사람들인데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인원을 양성할 수 없다 보니까 군대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소대장은 많이 필요하고 우리 그래서 이제 1960년대에 이제 ROTC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단기 복무하고 한 2년 복무하고 이제 나가는 이런 걸 만들었던 거고요. 1968년대에 그 김신조 사건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도 뭔가 좀 체력적으로 좀 강하고 이런 장교도 필요한 거 아니냐. 중기 복무를 목표로 해서 이제 삼사관학교도 만들어지고 뭐 이제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사실은 처음 만들어질 때 목표하는 계급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달랐던 것이죠. 예, 근데 그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다 이제 같은 이제 목표가 어떻게 된 것처럼 돼 있는데 모든 것이 능력 위주로 이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많이들 말씀들 하셔요. 능력대로 한다 그러면은 특정 출신 위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 아쉽지만은 예. 그러면은 특정 출신만 높은 계급이 되면은 우리 초급 간부도 많이 필요한데 누가 그러면 초급 간부 하겠다고 지원을 하겠느냐. 그래서 군에서는 사실 너 능력 있는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 그 포션을 떼서 좀 이렇게 분배를 해줍니다. 그래야 조직이 유지가 되니까. 예. 진짜 지금 이 순간에 누군가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지 저도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진짜 갑갑해요. 아무도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2020년도에 우리나라의 신생아가 제가 알기로는 한 22만여 명이에요. 그 신생아들이 군대 갈 나이가 되는 2040년인데 여성 떼내고 나면은 11만이 남는데 그중에 진짜 군대 못 갈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군대를 가도 10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과연 군대가 유지되겠는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없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복무를 아예 면제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형태로 복무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도 제가 추정컨대는 절대 다수의 병력이 부족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야 모병제 하면 되지. 지금 병사들 봉급 200만 원 준다 그러는데 거기다 조금만 더 얹어주면은 모병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 하셔요. 자, 뭐 350을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350을 받고 연평도에 가서 저 강원도 고성 꼴짝에 들어가고 집도 절도 없는 데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문화 활동을 못 하고 복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350 받고 그래 가서 해. 이렇게 선뜻 얘기할 수 있겠는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남의 얘기니까 뭐 모병자라 그러는데요. 그리고 설령 그렇게 가겠다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모병제에서 모병을 해야 되는 모집단 자체가 10만도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다 군대만 갑니까? 회사에도 가 있어야 되고 공무원도 해야 되고 절대수가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뭐 모병제에 준하는 어떤 특정 기술이 요하는 어떤 행정 능력이 요하는 직책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빨리빨리 좀 발굴을 해서 지금 18개월이 아니라 뭐 한 4년, 5년 정도를 봉급을 좀 많이 주고 어떤 중기 복무 형태로 좀 만들어 나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부터 발동이 걸렸어야 되는데 뭐 얘기만 하고 안 해요. 그래서 참 암울하다. 우리 그 병력 그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참 걱정이 많습니다. 예. 뭐 AI 드론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무슨 필요 있냐 그러는데 탱크가 50대 있다 그러면은 이거 운용할
조종수가 50명이 있어야 되는데 3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AI다 뭐 드론이다 로봇이 해도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 최소 있어야 되는데 그 최소 인원을 유지하는 것이 지금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미국이 2003년도에 그 이라크에 가서 이제 전쟁할 때 초기에 빠바바방 해갖고 미군이 큰 손상 없이 이라크를 딱 점령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수년이 지날 때까지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거기서 전투를 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 전투를 갈 때 미국의 어느 장군이 국방부 장관한테 지금 보내려고 그러는 이 병력 갖고는 안 된다. 더 가야 된다. 그런데 그 당시 국방부 장관, 야 무슨 소리야? 우리 장비가 좋은데 이 정도만 가면 되지. 그렇게 해서 그 정도가 갔는데 초기에는 잘했는데 결국은 뭡니까? 그 넓은 땅덩어리가 있다 보니까 이라크의 그 어떤 게릴라들이 계속 여기저기 준동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라는 지역도 온갖 산악 지역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AI 드론 로봇을 끌고 들어간다 한들 그 사람들이 다 손들고 나와서 항복하면은 한 칼에 해결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해결하지 않으면은 항상 그런 이제 게릴라가 준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정 수준에 결국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들 중에 군대 오고 싶어서 온 사람 손 들어봐라. 누구나 오기 싫어하는 군대죠. 강제로 이제 끌려왔잖아요. 우리가 적이 없으면은 군대라는 조직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최소한만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핵을 갖고 있는 적을 지금 머리에 이고 있는데, 자, 내가 군대 오기 싫다 그래서 다 군대에 안 오면은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를 누가 지킬 것인가? 그럼 나를 포함해갖고 우리 엄마, 우리 누나,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내 여동생, 이 누가 책임져 주느냐? 각자가 책임지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오기 싫은 군대지만은 군대에 와서 내가 작지만은 이 참호 한 귀퉁이에서 내게 부여된 어떤 구역에 대해서 내가 사격을 해야 되고 적을 관측해야 되고 그걸 해야지만 우리 가족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보듯이 의무감보다는 책임감과 어떤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기왕에 가는 군대니까 매일 전쟁을 하는 건 아니니까 강제로 끌려온 군대지만은 뭔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인생의 암흑기니까 지워버린다? 절대로 지울 수가 없잖아요. 18개월이라는 기간을. 그렇다 그러면 내 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18개월이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군대 오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돼요. 내가 먹기 싫은 음식 있어 안 먹으면 돼요. 근데 훈련소에 신병교육 때에 딱 들어오는 날 그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밤에 잘라 그러는데 코를 엄청 그는 전우가 옆에 있지만 내가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참아야 돼. 또 자대에 가면은 층층시야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이죠. 군대를 전역을 하고 사회생활을 해 나가다가 보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나와 생각이 다른 그런 사람들로 온통 꽉 차 있는 이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하고 잘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기왕에 군대에 왔으니까 군대에서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별의 별 사람을 다 만나보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면은 나중에 내가 사회생활 할 때 직장을 들어갔는데 우리 상관 우리 과장님이 옛날 군대 있을 때 어떤 고참하고 좀 비슷하구나. 그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아하더라. 뭐 이런 것을 해서 자기 인생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나만 행복하고 나의 주장만 옳고 이런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행복한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러려고 그러면은 뭔가 좀 더 많이 가진, 시간을 많이 가진 사람,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생각을 많이 가진 사람, 여유가 많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그런 것이 적은 사람들에게 양보하면서 사회적인 책임감을 갖고 서로 공감하면서 소통하면서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보다가 훨씬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대위로 막 진급을 해갖고 중대장이라는 보직을 받았는데 그 장소가 우리가 그 JSA라고 알고 있는 그 판문점이 있는 좌우측에 비무장 지대를 담당하는
중대장으로 보직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폭음 소리가 들렸다는 소리와 함께 상급 부대에서 특정 지역으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제가 받았습니다. 차를 타고 지정된 지점으로 가보니까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옆에 중대 매복팀이 초저녁에 매복을 들어가다가 지뢰를 밟는 대형 사고가 난 겁니다. 팀원 10명 중에 6명이 현장에서 명을 달리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큰 사고가 났던 것이죠. 제가 이제 도착한 시점에는 명을 달리한 6명의 전우들의 시신을 GOP 철책선 밖으로 후송하는 그런 작전을 진행하고 있었고, 부상자 2명은 이제 후송이 완료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지막 시신 한 구를 후송을 하다가 그 후송하는 인원이 또 다른 지뢰를 밟은 거예요. 시신은 사고 현장에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통문이 굳게 닫힌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무장지대라는 것은 누구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지점인데 그 안에 시신 한 구를 놔둔 상태에서 상황을 끝낼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거기가 지뢰밭이라는 거죠. 비가 오고 장마가 지고 하다 보면은 이게 쓸려갖고 위치가 변동되다 보니까 여러 군데 생각지 않은 곳에 지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 들어가서 남은 시신 한 구를 모시고 나와야 되니까 해당 중대장이 들어가서 시신을 모셔오겠다 그랬는데 안 돼 하고 이제 통제를 해놓은 거예요. 부하를 잃은 해당 중대장이 혹 흥분해서 또 다른 사고가 날 수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누군가는 들어가서 시신 한 구를 후송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급 지휘관의 눈동자를 보고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상급 지휘관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고개를 가볍게 끄덕끄덕했습니다. 저는 과연 무슨 생각으로 거기를 들어가겠다고 그랬을까?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생도 생활을 하는 동안에 육군사관학교 안에 보면은 호국비라고 큰 돌에 글귀가 적혀 있는데 그 글귀의 내용이 내 생명 조국을 위해 이런 글귀예요. 아, 드디어 때가 왔는 모양이구나. 누군가 책임을 지고 이 상황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단지 나일 뿐이고 설령 내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내 생명을 조국을 위해서 쓰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상황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서슴없이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혈혈단신 혼자 비무장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천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 갖고 시신이 놓여 있다고 그랬던 지점에 제가 언덕 위에 올라섰어요. 그래서 갈대밭인데 거기에 이제 모 상병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을 달리했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틀쳐엎고 물로 다시 내려와서 그 철책선 쪽으로 나오니까 제 그 부하 전우들이 받으러 들어왔어요. 물속으로. 그래서 제가 넘겨주고 자연스럽게 따라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다시 뒤로 돌아갔고 북쪽으로 걸어 올라갔어요. 지금 생각해도 미스테리입니다. 제가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 근데 저는 다시 그 지점을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상황이 끝나고 나와서 들어보니까 뒤에서 누군가 이제 핸드 메가폰을 잡고 야, 육중대장 돌아와라. 너 가면 안 돼. 안 돌아오면 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저는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모 상병을 수습했던 그 언덕에 올라서서 쭉 보니까 저 한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오리나무가 한 그루 딱 있는데 그 밑에서 후레쉬 불빛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지점을 가보고 싶은 거예요. 뚜벅뚜벅 이제 걸어갔어요. 걸어가다 보니까 중간에 갈대숲 중간에 갈대가 없고 흙이 보드랗게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아마 최초에 지뢰가 터진 곳으로 추정되는 그런 지점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오리나무 밑에 가니까 거기에 이제 모 하사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 처음에 살은 줄 알고 아무래도 반응이 없어서 보니까 또 명을 달리한 거죠. 그 다시 둘러매고 왔던 길을 되돌아서 나오니까 밖에서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야말로 이제 아수라장이 되다 보니까 그 10명에 대한 인원 확인이 제대로 안 됐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 날 다른 높은 분들하고 필요한 인원들이 현장에 지뢰 탐지기를 갖고 들어가갖고 그 전날 회수하지 못한 총이라든지 배낭이라든지 무전기 같은 것을 회수하러 이제 갔다가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 그 사무실에 높은 그 지휘관님이 들어오시더니까 저를 딱 끌어안으면서 야, 고성균, 너 명이 길다. 수고했어. 그리고 아무 소리도 가버리셨어요. 야,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그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수습하러 갔다가 온 제 소대장이 한 명이 야, 무슨 일이 있었냐? 제가 이제 물으니까 중대장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현장에 이렇게 가보니까 보드랗게 되어 있는 흙 그 위에 중대장님의 큰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그 발자국 5cm 옆에 지뢰 밟으면 터질 압력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중대장님이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발자국을 잘못 내딛었으면 중대장님도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책임감이 과연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 뒤에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장군이 돼갖고 전역할 때까지 항상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이 어디까지냐, 이거까지 목숨을 내놓는 맞는 것이, 이런 이제 고민을 항상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답은 항상 제 뒤에 있는 나의 부하 전우들의 많은 목숨이 내 손에 달려 있고, 또 내가 어떤 정책 부서에서 일을 할 때 지금 내가 만들어내는 이 정책이 향후에 우리 육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책임감을 갖고 언행일치를 원칙으로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공감을 하는 첫 번째 단계가 상대방 이름을 불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름을 불러줘야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면은 통상 이름은 안 부르고 번호로 불러요. 그러다가 이제 소위 자대에 배치되고 나면은 거기에서도 고성균보다는 야, 어이 이제 이렇게 이제 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군대라는 조직에서는 이름이 잘 안 불리고 야, 어이로 불리다 보니까 어떤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뭐 단순한 뭐 부품 같이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병영 부조리들이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했어요. 대대장이라는 직책을 나갔을 때 부하가 이제 500명이 있는데 한 달 보름 동안 500여 명의 이름을 다 외워버렸어요. 가급적이면은 야, 어이라고 부른 적이 거의 없어요. 반드시 야, 고성균 뭐 이렇게, 아니면 뭐 고병장 이렇게 이제 이름이나 성을 이제 붙여서 이제 불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병사들이 훈련 나가고 그러면은 우리 대대장님이 나를 알고 있어. 이거 사실 남자들 세계에서는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군가가 높은 사람이 나를 알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은 학연 지연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은 근무연을 갖고 대대장과 부하 전으로서 끈끈하게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일방적이 아닌 양방향으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노력을 우리가 사회 각계각층에서 해야지만 진짜 공감을 통한 그런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령 때 육군본부에 근무할 때 이제 어느 특정 부대에 A형 간염 환자가 많이 생겨갖고 막 신문에 보도되고 뉴스에 나오고 그래갖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지휘부에서 부대에서는 어떻게 관리했길래 이것이 급속하게 전염이 됐느냐, 그 부대가 뭘 잘못했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를 해갖고 와서 보고하라는 임무가 저에게 떨어졌어요. 저는 평상시 육군본부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직책이 있었는데 저한테 떨어졌다는 것은 제가 느낄 때 상당히 중요한 임무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1박 2일 이제 현장 부대에 다녀왔는데, 위에서는 밑에 부대가 잘못했다 그랬는데 현장에 가서 제가 느낀 것은 밑에 부대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먹는 물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우물을 개발해달라, 서로 심정을 개발해달라고 했는데 상급 부대에서 그런 게 이제 조치가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간염이 생겼던 것인데 위에서는 이것이 이제 대외적으로 보도가 되고 이러니까 누군가 이 책임을 져야 될 희생양을 어떻게 보면 찾고 싶었던 걸로 제가 이제 느꼈는데, 현장 분위기는 그것이 아니고 책임을 위에서 져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제 그런 내용을 제가 돌아와서 정리를 해갖고 이제 결재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2차 상급 결재권자가 보고서를 보고 야, 이거 뭐야? 야, 이렇게 보고서를 쓰면 어떻게 돼? 그 얘기인즉슨 누군가 책임질 사람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책임은 위에 상급 부대에서 져야 되고 해당 부대 지휘관하고 그 관련된 병원장은 표창을 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던 겁니다. 현장에서 제가 봤을 때 그 어려운 여건에서 해당 부대의 지휘관과 병원장은 그 열악한 상태에서 부대 전투력 유지를 위해서 또 환자 관리를 위해서 진짜 피눈물 나게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중간 결재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결론을 좀 바꿨으면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인데 그렇게는 할 수 없다. 만약에 이 보고서가 문제가 되면은 제가 책임지겠다. 결국은 마음이 안 들지만은 이제 2차 상급자가 이제 결재를 했어요. 그래서 3차 이제 상급자한테도 결재를 들어갔는데 야, 무슨 소리야? 고성균, 누군가 책임져야 될 사람을 가서
확인해 갖고 오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보고서가 이렇게 되느냐. 너 정신이 나갔느냐. 막 이제 야단을 치는 거예요. 또 따져 묻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있는 그대로 봤다. 하고 내 혼자 본 것도 아니고 다른 그 장교하고 같이 가서 현장에 딱 확인한 거다.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지면 됩니다. 저를 내보냈을 때는 저보고 있는 그대로 보고 와서 보고하라는 거 아니냐. 그런데 자꾸 그렇게 결재를 하면서 자꾸 바꾸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재를 못 하겠다. 그래서 저보다 상당히 계급이 이제 높으신 분인데 저는 대령대고 그럼 아마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용을 바꾸는 사람도 사실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럼 결재하지 마십시오. 결재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그럼 참모총장님한테 결재를 하겠다. 그래 들고 나왔습니다. 들고 나왔더니까 이제 총장님 결재할 때는 저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중간 결재권자를 모시고 이제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결재가 안 된 걸 보고 야 이거 뭐야 그래서 2차 저차 이렇게 돼갖고 결재 안 한다 그래서 나는 보고서 내용을 바꿀 수 없다. 그래 들고 나왔다. 그냥 갑시다. 그랬더니까 야 그래도 그것은 아니지. 그래도 이제 다시 가서 그분을 이제 뭐 설득을 했는데 설득이 안 돼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내가 사인은 하지만 책임은 고성규 네가 지는 거야. 제가 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인을 받아갖고 이제 총장님한테 갔어요. 중간에 있는 결재권자들이 대부분 제 보고서에 흡족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장님이 처음에 아마 이것을 가서 현장 확인하라 그랬을 테니까 이분은 과연 무슨 말씀을 생각할까? 이제 이런 걱정도 하죠. 근데 그 보고서가 그 당시 육군의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됐어요. 왜 그랬냐 하면은 그 해당 부대 지휘관이 그 어떤 특정 병과에서 그의 장군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장교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부대 관리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당연히 진급이 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다가 저도 그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저도 그의 진급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통상 우리가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내가 진급하려 그러면은 위에 분들한테 좀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보고서 쓰고 싶은 게 인간의 욕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보고서 내용을 다 모르니까 결재 라인에 있는 사람 외에는 과연 저 고성균이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초미의 관심사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고를 쭉 하고 마지막 결론에 가갖고 그래서 상급 부대의 심정 개발 관련돼 갖고 즉각적으로 조치하지 않았던 상급 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해당 부대 지휘관과 그 병원장한테는 표창을 주는 것이 맞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저도 이제 걱정이 되죠. 총장님이 과연 뭐라 그럴까? 야 고성균 책임질 사람이 없다 이거지? 적어도 그 부대에는 없습니다. 알았다. 수고했다. 사인을 큼직하게 하셨어요. 그 해에 이제 저하고 그 분도 이제 같이 장군 진급을 했어요. 제가 이제 보고서를 결재를 받고 제 사무실에 오니까 육군에 이제 진급을 담당하는 장군이 제 자리에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래서 이상 없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내려갔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신체적 위협을 극복하고 일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은 육체적 용기라고 한다면은 도덕적 용기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이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이유 때문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도덕적 용기라는 것이죠. 이 도덕적 용기가 없이 큰 조직에서 맹목적인 순종을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조직에 엄청 큰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겁니다. 도덕적 용기는 군대 같은 또 기타의 공조직 같은 데에서 대단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치권이나 또 많은 공조직의 인원들이 어떤 뭐 공천이라든지 어떤 개인의 일신정달을 위해서 소위 영혼이 없는 맹목적인 이제 순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법안이라든지 정책 같은 것들이 우리 국익이나 국민들에게 사실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도덕적 용기가 우리가 하급 직위에서는 잘 모르지만은 어떤 그런 업무를 결정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그런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고위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필요한 덕목이 이 도덕적 용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야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발전을 해서 진짜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그런 사회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공감을 하는 첫 번째 단계가 상대방 이름을 불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름을 불러줘야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면은 통상 이름은 안 부르고 번호로 불러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소위 자대에 배치되고 나면은 거기에서도 고성균보다는 야, 어이 이제 이렇게 이제 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군대라는 조직에서는 이름이 잘 안 불리고 야, 어이로 불리다 보니까 어떤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뭐 단순한 뭐 부품 같이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병영 부조리들이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했어요. 대대장이라는 직책을 나갔을 때 부하가 이제 500명이 있는데 한 달 보름 동안 500여 명의 이름을 다 외워버렸어요. 가급적이면은 야 어이라고 부른 적이 거의 없어요. 반드시 야 고성균 뭐 이렇게 아니면 뭐 고병장 이렇게 이제 이름이나 성을 이제 붙여서 이제 불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병사들이 훈련 나가고 그러면은 우리 대대장님이 나를 알고 있어. 이거 사실 남자들 세계에서는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군가가 높은 사람이 나를 알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은 학연 지연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은 근무연을 갖고 대대장과 부하 전으로서 끈끈하게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일방적이 아닌 양방향으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노력을 우리가 사회 각계각층에서 해야지만 진짜 공감을 통한 그런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